안녕하세요. 오늘 수능을 봤습니다. 오늘 대체로 국어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엄매가 어땠는지 좀 봤는데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문법과 매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법편입니다. 사실 문법 지식을 좀 많이 알면 좋겠지만 엄매는 대체로 이원 엄매는 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독서처럼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지문부터 일단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당연히 문제를 풀고 오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글이 나오면 문단 번호를 매기셔야 해요. 그치? 4개의 문단으로 나눠지는데요.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면 얘는 형태소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립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냐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얘가 같은 말로 문법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애들, 자,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요. 조사, 어미, 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선 조사 얘기가 나오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접사와 그치? 접사 그리고 어간 어미 같은 것들이 나오나요? 어미가 나왔었나? 어미가 나오진 않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어접 이 그 문법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2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형태가 1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나, 두 번째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2가지. 근데 이걸 2가지 왜 나누냐? 밑에 전자와 후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자로는 현대국어에서 명사 도피에 쓰인 파생접사 이와 부사의 도피에 쓰인 부사 파생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다 라는 단어를 파생시키면요. 그치? 높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잘라서 여기다가 이를 붙여서 파생을 시키면 명사로도 파생되고 부사로도 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간다 라는 것은 높이 하늘 높이 날아간다, 높이 날아간다를 수식하게 되면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치? 이 건물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되면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자, 이 문제는요, 이 밑에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것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다시 돌아왔을 때 1번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밑에서 이제 중세국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라고 한다면 현대국어에서는 이거는 1번 문단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명사파생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 의미로 쓰인다 해서는 조금 촉이 와야 돼요. 뭐냐면 이 여러 의미를 구분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나왔죠. 예컨대 놀이에서는, 예컨대 세모죠.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하는 사람의 의미를, 하는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같은 것들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잠깐 내려가서 문제 1번, 35번 1번을 보면 현대국어 책꽂이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 행위, 사람, 도구 중에서 뭐겠어요? 책을 꽂는 도구기 때문에 행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풀 건데요. 전 이미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읽으시는데 여기에서 살짝의 촉이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연결해 봤어요. 그리고 후자로는 현대국어의 파생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현대국어의 파생접사 이와 음은 둘 다, 그치, 어떤 거예요? 여러의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파생접사, 현대국어의 파생접사 이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부사를 파생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은 뭐예요? 명사 파생접사와 명사형 어미죠. 그렇다면 여기서 겹치는 것은 명사
파생접사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파생접사인 것을 이미 써놨네요. 네, 안 써놨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미 써놓은 것을 제가 잠시 간과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일단 지우고. 지금 제가 수능 감독을 하고 와서 바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이 나올 텐데, 네, 지금 저녁 11시 34분 저녁이라고? 새벽이 아니라 밤. 중세국어에서도 명사파생접사 이와 부사파생접사 이가 존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중세에서는 이가, 그치? 명사파생접사와 부사파생접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가령 이것도 예를 드는 건데요. 현대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길이, 이거 왜 길이로 쓰는지 아시죠? 소리 나는 대로 넘겨 적어야 되니까.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그쵸? 지금과 똑같다는 얘기죠. 또한 이는 사리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는 행위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자, 여기서 지금 원래 수능에서는 색깔펜을 쓰면 안 되지만 저는 잠깐 쓸게요.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여기서 행위까지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하는 사람, 하는데 쓰인 도구도 썼는데, 여기서는 하는 사람과 하는데 쓰인 도구를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치? 그러면 의미가 조금 확대된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중세국어에서 명사파생접사 이처럼, 그치? 용언의 어간에 붙는 명사파생접사 의로 쓰였는데, 자, 대에서 느낌은요, 앞에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 안 썼겠죠?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여요. 근데 요건 겹치지만 요건 안 했다라는 얘기죠. 또한 접사의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모음 뒤선 예로 쓰였대요. 그치?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접사의는 중세국어에서 이모음이 양성모음도 아니고 음성모음도 아니어서 모음조화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그렇다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얘는 모양이 달랐는데 이는 그냥 모음조화 상관이 없었다. 두 가지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밑에 예시가 나와요. 너비 같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너 플러스 의의 모습이었겠죠. 얘를 넘겨서 너비가 됐으니까 얘는 노 플러스 의였을 것입니다. 왜? 얘가 넘어가면 요 모양이 되니까요. 그런데 보면 모음조화에 따라서 음성이면 의가 붙었고 양성이면 애가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애라고 대충 읽는다고 볼 수 있죠. 뭐 발음은 좀 달랐겠지만.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의가 앞체원에 붙어서 관형격조사와 부사격조사로 쓰이기로 했다. 이거 지금 현대국어랑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의가 관형격조사로는 쓰입니다. 그런데 부사격조사로는 안 쓰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묻는다면 36번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현대국어 풀이를 줍니다. 그러면 현대국어 풀이랑 맞춰보시면 됩니다. 관형격조사는 평칭의 유정체현.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 관형격조사는 이거 어디다 쓰지? 현대국어에서 관형격조사는 의 하나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의가 위에 나온 것처럼 요 모양으로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나눠서 썼고요. 그리고 요 모양으로도 썼습니다. 이랬을 때 얘는 유정, 명사, and, 평칭. 평칭이라는 것은 뭐 높임 아닌 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무정, or 존칭. 혹자는 심리적 거리가 먼 것,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평칭의 유정칭은 뒤에 쓰였고, 부사격조사는 서술어와 호응어나 장소나 시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얘들아,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격 조사가 붙어요. 그냥 체언에 붙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관형어.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죠. 자, 이들 의도 모음조에 따라서 이걸 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 전체를 정리하면 어쨌든 의 모양으로 쓰이면
이렇게 음성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었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짬뽕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하네. 이. 그죠? 그래서 이와 의를 해쳐 모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특성을 아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접사는 일단 단어를 파생시킨다. 그리고 조사는 문장 성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글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문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겠군요. 네, 엄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연결을 시켜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은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일단 1번은 아웃시켰어요. 어디서? 1문단에서. 책꽂이에서 이는 뭐뭐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뭐뭐 하는 도구입니다. 그쵸?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현대국어에서 누리는요. 누리에서 이는 중세국어의 사리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 얘들아, 현대국어 누리가 뭐예요? 노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X. 현대국어에서 길이처럼 중세국어 길이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3번 문단에 보시면 의는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 중세국어에서 접사 애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는 당연히 얘들아 이건 이 말이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X. 그쵸? 두 가지 품사를 쓸 수 없죠. 이 명사만 파생시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5번 중세국어에서 최원의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용어나 부사로 쓰였다.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4문단에서 그대로 말했죠. 답은 5번이에요. 쉬웠어요. 36번 볼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히 아는 것은, 자 보세요. 이 글을 바탕이고 뭐고 간에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게 이 문제만 보고도 풀 수가 사실 있어요. 보세요. 이 곁이가 뭐겠어요? 곁애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쟤는 부사격 조사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곁 플러스 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는 부사격 조사로 쓴 게 얘들아 맞겠니? 맞죠. 그치? 자, 왜요? 얘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뭐겠어요?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게 맞고요. 그리고 얘는 의는 무조건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에요. 그치? 자, 일단 지우고요. 구비의 의는요. 여기서 구비 같은 경우에 굽이 요거거든요. 그치? 얘가 애니까요. 그렇다면 그치?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얘들아? 얘들아 보세요. 구비애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이 애가 무슨 조사게요? 이 조사는요 격조사예요. 격조사는요 체온 혹은 체온에 준하는, 그러니까 명사파생 접사를 아니 명사파생 접사란다.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마치 명사처럼 보이는 애들한테는 붙을 수가 있어요. 부사라고 얘가 되면 부사격 조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해서 부사파생 접사가 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부사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거든요. 나머지를 마저 확인할게요. 2번까지 풀었으면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였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격조사가 부사한테는 못 붙는다라는 것만 알면 2번은 끝나는 거였는데, 아니 36번 끝나는 거였는데 2번으로 밑에 볼게요. 여기에 얘가 얘거든요. 그치?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치?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플러스 이렇게 됐구나.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모음조화가 무한하에 붙는다고 말했죠. 그치? 그리고 얘를 부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얘가 얘를 수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왜? 얘는 파생접사라고만 나왔거든요. 그치? 해서 부사 파생접사입니다. 제가 명사가 된 건 아니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되냐 부사가 되냐의 차이였어요. 둘 다 파생접사였거든요. 자, 그렇고요. 글지이는 지금의 글짓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이것도 지금의 기가 명파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파접인 건 확실하고요. 그치? 그리고 얘는 모음조화 무관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웃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딸의 아닙니까? 딸의. 그렇다면 딸 플러스 의. 지금의 뭐예요? 관형어잖아요. 관형격 조사가 된 거고요. 그치? 그리고 얘는 무조건 모음조화에 따라서 붙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얘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붙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래서 2번 끝났고요. 37 얘는요. 헷갈리면 그냥 쓰세요. 자 보세요. 기억 우리 둘 민수와 영이에요. 그치? 얘들아 쓰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눈으로 봐야지 되는 동물이야. 앞에 보면 나오잖아. 해겔로 직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귀찮아도 쓰세요. 자 봄이랑 뭐가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줄 좋아해서 우리 둘 여기는 별이랑 영이에요. 병은 뭐야? 별.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너네 강아지들이 얘야. 그럼 민수한테도 강아지가 2마리 있나 봐요. 그치? 얘는 너네 강아지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 셋은 뭐냐면 너네 강아지들이랑 그치? 디귿 플러스 민수예요. 그치? 내가 별이랑 나오면 자 너 혼자 나오고 너 별. 이것은 뭐냐면요. 별 그치? 민 영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그래요. 좋아요. 이거는 별민 영입니다. 그치? 그쵸? 지금 왜냐면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치? 우리들이 뭐가 놀까? 라고 하고 잠깐만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야 자 여기서는 제가 좀 실수했어요. 자 이건 아닌데 뭐냐면 민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가 얘. 자 얘는 봄이에요. 그치? 자 봄이 동생 솜이. 그러니까 강아지는 총 봄, 솜, 별 이렇게 셋이거든요. 근데 별이는 영인의 강아지고요. 봄솜이는 민순의 강아지고 얘는 봄이니까 우리 셋은 지금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별이가 아니고 봄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하나씩 지워볼게요. 네. 이거 나 필기도 잘못했네. 지워. 우리 셋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얘는 별, 민, 영이고요. 여기는 봄, 민, 영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기억과 니은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해요? 아니요. 틀렸죠. 니은이 가리키는 대상은 니은이 가리키는 대상 우리 둘은 미음이 가리키는 대상 미음, 별민영, 별영, 별민영 속하는 거 맞으니까 답은 2번이에요. 디귿이 가리키는 대상 둘 다는 봄이랑 솜이죠. 그치? 그리고 비읍이 가리키는 대상은 뭡니까? 봄, 민, 영이에요. 그치? 자 여기는 얘들아 여기에는 얘네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아웃. 리을과 미음이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요? 얘들아 여기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아웃. 그리고 여기도 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제가 수능이 막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를 푸른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 이거 어떡하지? 저도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수능 문제 하나를 틀린 걸 인증해버렸네? 근데 그냥 지우지 않고 수정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도 틀린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고 저도 방심하면 틀린다. 그날 제가 좀 급하게 풀긴 했죠. 근데 답을 좀 맞춰보고 할걸. 네. 너무 날 믿었네? 일단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틀린 이 순간부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풀었던 거를 안 지우고 영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5번을 찍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5번을 찍고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얘를 지우고 다시 왜 그런가를 설명해드리고 답을 수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싹 지워볼게요. 정말 킹받네요. 근데 이것도 어떤 친구가 질문해주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어요. 어머나, 내가 정말 나 마음의 상처. 자, 아무튼 친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근데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게끔 나왔더라고요.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거는 꼭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필수 성분의 개수를 셀 때는 아주 기본 원칙을 새로 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너무나 기계적으로 여기 목적어 있네,
여기 부사어가 있네. 유리하다인데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부사어가 있네. 없애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자리로 처음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유리하다 자체가. 선생님 목적어는요? 목적어 있으면 지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의 페이크는 뭐였냐면요. 또 말하다 보니까 킹받아. 여기서의 페이크는 이거야. 외적의 침입을 막기까지가 안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유리하다부터 시작하면 유리해. 이곳이 지형이 유리해? 그럼 여기서는 유리해는 뭐뭐를 이 필요하지 않은 서술어인 거예요. 다시 유리해부터 시작할게요. 유리해. 이곳의 지형이 유리해. 은 대신에 이를 넣는 게 맞겠죠? 이곳의 지형이 유리해. 그럼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이 궁금하지 않아요. 뭐뭐에 유리해. 그치?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얘는 두 자리인데 그럼 대체 이 을을 어떻게 할 거냐? 을 같은 경우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라는 문장 하나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의 지형은 뭐를 하기에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를 가진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석 똑바로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번이 답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쵸? 왜요? 얘는 세 자리거든요. 보냈어. 내가 보냈어. 뭘 보냈어? 구호품을. 어디에? 수혜 지역에. 오케이. 여기까지는 세 자리가 맞아요. 걸었어. 그치? 나는 걸었어. 근데 그치? 시간이 남았기에 부사어고요. 그와도 부사어인데 사실은 나는 그치 걸었다로 문장이 끝나요. 그래서 얘는 두 자리가 아니라 얘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걸었어. 끝. 그치? 우리는 그치 자 지었어요. 지었는데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뭘 지었어? 원두막을 지었어. 끝. 그러면 얘는 목적어를 가진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그는 여몄다. 그치? 뭘 여몄다? 옷깃을 여몄다. 두 자리 서술어. 근데 얘는 목적어를 가진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속했어. 그 광물에 속했어요. 어디에? 귀금 속에. 그래서 얘가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잠깐만. 저 4번이 한자리 서술어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맞는지 잠깐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얘는 한자리 서술어로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5번으로 체크하셨던 친구들 이거 너무 페이크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웃긴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다 분리해놨네? 참나. 그래놓고 이건 왜 왜 분리를 못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서술을 잘했수 문제가 나올 때 팁 뭐냐면요. 일단은 이거 밑줄 여기다 쳐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문제 삼을까봐 여기다 밑줄 딱 쳐놨죠. 그러면 밑줄을 쳐놓은 애를 중심으로 그치 밑줄을 쳐놓은 애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유리해요. 유리해. 지형이 유리해. 그럼 뭐예요? 뭐에 유리해? 했으면 두 자리인 거예요. 광물이 속했어. 뭐에 속했는데? 인 거고요. 그는 여몄어. 뭘 여몄는데? 인 거고요. 우리는 지었어. 뭘 지었는데? 인 겁니다. 나는 걸었어. 끝이고요. 나는 보냈어. 뭘 보냈는데? 구호품을 보냈어. 어디 보냈는데? 수혜 지역에. 이렇게 푸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충격적인 수정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능 관련돼서 제가 풀이해드린 영상 보셨던 분들 그리고 마더통에서 이 문제 고민하셨던 분들 반드시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해요.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9번에 보시면 준말에 관한 황금맞춤법 일부인데요. 얘는 사실은 되게 페이크가 있는 문제였어요. 얘들아 이거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답이 너무 쉬워. 자 일단 볼게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것도 써보세요. 제발 써봐. 제발. 자 기억을 적용하면 날이 기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갯다와 배로 적을 수가 있다. 그렇겠죠? 뭐요? 이렇게 줄면 준 대로 적으래요. 그래, 개었다. 그치? 이거는 이게 뭉치면 개다. 그치? 배어는 배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치? 네. 왜 그러냐 하면요. 개 플러스 어 했을 때 이 어는요. 사실 아랑 세트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냐면 이 두 개, 개와 아가 약간 현대국어에서는 둘 다 단모음이지만 사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에에 아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냥 이거 하나만 쓰이는 걸로 즉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저 줄어들면 그치 준대 적으래. 오케이 맞았어요. 다이를 꼬아와 이거 꼬아 되잖아요. 죽을 썼다 되는데요. 이 니은에서 보니까 그러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미음을 적용할 때 차이 얻다 하면 얘를 채로 적을 수 있나 봅시다. 아예 이가 와서 이렇게 주면 준대로 적으려. 네, 오케이, 맞아요. 다 됐네. 5번부터 일단 볼까요? 아니다, 4번 봐야겠구나. 4번부터 본다면 이 하면은 쇠가 되는데 여기 어가 붙으면 다시 쇠가 될 수 있어. 왜? 보시면 미음을 적용한 후에 디귿을 적용하래요. 안 된단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적용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잖아. 맞네. 근데 얘는 왜 안 되냐면 5번은요. 누 플러스 2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뉘 됐거든요. 여기다 어를 붙였어. 그러면 이게 될 수 있어요? 없거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써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안 써봐서 그런가? 하고 틀리는 거죠. 발음만 해본 거야, 니네가. 그러면 얘가 표기에는 반영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뉘어로 발음됐을 때 뉘어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치? 이게 아마 이모음 순행동화일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발 쓰세요. 제발. 별로 안 어려워. 쓰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문법편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문법편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다음번에 매체편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체편 진짜 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했어요. 그러면 안녕.